할머니는 죄인이래. 5살 손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71살 윤양부는 아들 집에 들어온 뒤 3개월 만에 죄인이 됐습니다. 새벽 5시 청소 봉사는 의무였습니다. 통장은 아들이 빼앗아 갔습니다. 600만 원이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모임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외쳤습니다. 오래된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어느 날 밤 문틈으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통장 비밀번호는 생일일 거예요. 조만간 인출해서 성전 건축에. 그 순간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50분 나는 캐리어를 들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황혼극장에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니 집이 너무 넓고 조용했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혼자 지냈을 때 아들 지환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혼자 있으면 외로우시죠? 우리 집에 잠시만 지내세요. 잠시만이라는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아들의 목소리가 따뜻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주도 보고 싶었고 무엇보다 빈집의 적막이 견디기 힘들었으니까요. 아들 집에 들어간 첫날 며느리 민정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어차피 제가 출근하면 집이 비니까 아이 봐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말에 저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그럼 내가 봐줘야지. 민정이는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손주 예준이를 제 방 앞에 데려다 놨습니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는 일까지 모두 제 몫이 됐습니다. 처음엔 손주가 귀여워서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나흘째 되던 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예준이는 5살인데도 아직 밤에 2~3번씩 깼고 저는 그때마다 일어나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벽에 붙은 종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죄를 씻으면 구원받는다. 검은색 굵은 글씨로 쓰인 문장이었습니다.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종교적인 문구려니 했습니다. 그런데 화장실에도 복도에도 심지어 제 방 문 옆에도 비슷한 문구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봉사는 죄업을 정화한다. 영적 성장을 위해 낮아져야 한다. 벽지 위에 테이프로 붙은 종이들을 보니 왠지 모를 섬뜩함이 느껴졌습니다. 지환이는 원래 종교에 관심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저녁 때 지환이가 퇴근하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예전엔 엄마 저 왔어요 라고 했는데 요즘은 말이 달랐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자 지환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습니다. 엄마도 정화가 필요해요. 우리 모임에 나오셔야 해요. 무슨 모임? 영적 성장 모임이에요. 목요일마다 집에서 하거든요. 그날 저녁 7시 사람들이 하나둘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10명쯤 됐을까요? 모두 밝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지만 저를 보는 눈빛이 묘했습니다. 마치 뭔가 잘못된 사람을 보는 것 같은 시선이었습니다. 모임은 거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이 둥글게 앉아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러다 리더라는 사람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는데 목소리가 낮고 무거웠습니다. 윤양부님, 지환 형제의 어머님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평범하게요. 리더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그리곤 갑자기 물었습니다. 남편분 병수발을 오래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6년 정도요. 6년이나요. 그건 죄의 업보를 감내하신 거겠네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사랑해서 간병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죄의 업보라니요. 어이가 없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멘하고 화답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아들 집에서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난 뒤 저는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며칠 뒤 옆집에 사는 광자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향분 언니, 요즘 좀 수척해 보여. 그래. 광자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네 집에서 자주 사람들 모이던데 괜찮아? 응, 그냥 종교 모임이래. 광자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조심해. 요즘 이상한 데 많아.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잔뜩 낀 회색 하늘이었습니다. 왠지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 예준이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다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여기서 나갈 수도 있을까? 그 생각을 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이 집이, 이 상황이 모든 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정이가 제 방 청소를 해준다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님, 방 좀 정리해 드릴게요. 괜찮아, 내가 할게. 하지만 민정이는 이미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제 통장과 도장이 있었습니다. 민정이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는 그 눈빛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민정이는 아무렇지 않게 웃으며 방을 나갔지만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지환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돈은 어디다 쓰세요? 그냥 필요한데 쓰지. 지환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 돈도 하나님 일에 쓰여야 해요. 개인적으로 쓰는 건 욕심이에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돈을 제가 쓰는데 왜 욕심입니까? 하지만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 집은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어디로 가겠습니까? 저는 71살의 노인입니다. 갈 곳도 없고 기댈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버티는 수밖에요.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하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일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리더의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죄의 업보, 정화, 봉사, 그런 단어들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예준이가 거실에서 놀다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는 죄인이래.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모임에서 들었어. 할머니는 죄가 많대. 5살짜리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예준이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의 제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축 처진 눈가, 힘없는 입술. 이게 정말 저일까요? 거울을 보면서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하지만 그 말이 공허하게 울렸습니다.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모임은 매주 목요일마다 계속됐습니다. 사람들이 올 때마다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고 과일을 깎고 뒷정리를 했습니다. 민정이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어머님이 봉사하시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봉사라는 단어가 점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하나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지난주보다 더 많았습니다. 15명쯤 됐을까요? 거실이 가득 찼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리더가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윤양부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앞으로 나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리더는 저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윤양부님은 오래된 죄가 많습니다. 그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젊었을 때 남편 몰래 친구 빚 보증을 섰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30년 전 일이죠? 누가 그 이야기를 한 걸까요? 민정이밖에 모르는 일인데. 저는 민정이를 돌아봤습니다. 민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가정이 힘들었죠. 돈도 많이 날렸고요. 그건 친구가 어려워서. 변명입니다. 리더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 죄가 지금까지 당신을 따라다니고 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무릎 위에 꼭 쥐었습니다. 모임 내내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정말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사람들이 떠날 때 한 중년 여자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힘내세요. 우리 모두 죄인이니까요.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비수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환이가 식탁에 앉아 말했습니다. 엄마, 통장 좀 보여주세요. 왜? 확인 좀 하려고요. 무슨 확인? 지환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엄마가 돈을 제대로 관리하시는지 봐야죠. 혹시 낭비하시는 건 없는지. 제가 언제 돈을 낭비했습니까? 70년을 살면서 한 푼, 두 푼 아껴 모은 돈인데. 하지만 아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보여줄게. 지금 보여주세요. 지환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민정이도 부엌에서 나와 저를 쳐다봤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가서 통장을 가져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지환이는 통장을 펼쳐들고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이거 뭐예요? 12월 5일에 10만 원 인출? 장 보는데 쓴 거야. 10만 원이나요? 뭘 샀길래? 이것저것. 지환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렇게 쓰시면 안 돼요. 이 돈은 나중에 헌금으로 써야 하는 거예요. 제 돈인데 왜 헌금으로 써야 합니까?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갔습니다. 알았어. 통장을 돌려받으려 했지만 지환이는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보관할게요. 엄마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 순간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통장을 빼앗긴다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환이는 통장을 들고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2시쯤 예준이를 재우고 거실에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모임 사람 3명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향부님. 신방 왔어요. 신방이 뭔지 몰랐지만
사람들은 그냥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보고 부엌을 들여다보고 심지어 제 방까지 들어왔습니다. 여기 좀 어지럽네요. 청소 좀 하셔야겠어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제 방이 어질러진 게 아닌데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영적으로 정화가 필요해요. 다른 남자가 방 구석구석을 보며 말했습니다. 제 물건들을 만지고 서랍을 열어보는 모습이 불편했습니다. 향부님, 이번 주 토요일에 청소 봉사 오실 수 있죠? 어디 청소요? 교회 건물이요. 새벽 5시부터 시작해요. 새벽 5시라니요. 제 나이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청소를 하라고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만족스럽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토요일 새벽 알람이 울렸습니다. 4시 30분이었습니다.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일어나 옷을 입고 나갔습니다. 청소는 3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화장실 청소, 바닥 닦기, 유리창 닦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젊었지만 저는 71살입니다. 숨이 차고 손발이 저렸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8시였습니다. 민정이가 부엌에서 아침을 먹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수고하셨어요. 이제 예준이 봐주세요. 저 약속 있어서 나가야 해요. 쉴 틈도 없이 또 손주를 맡겨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광자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언니, 괜찮아? 오늘 새벽에 나가는 거 봤는데. 응, 청소하러 갔어. 언니, 진짜 조심해. 내 옆집에도 그런 일 있었어. 노인 혼자 사는데 어떤 종교단체 사람들이 들러붙더니 결국 집까지 빼앗겼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그럴까? 설마가 아니야. 요즘 그런 데가 많대. 언니, 통장이랑 도장 잘 관리해.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은 이미 지환이가 가져갔습니다. 도장은 제 방 서랍에 있지만 언제든 누군가 가져갈 수 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면서 민정이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예전에 실수하신 일 있죠? 무슨? 빚 보증 선거요. 그것 때문에 시아버님이 많이 힘들어 하셨대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 일을 왜 지금 꺼내는 걸까요? 그건 오래전 일이야. 오래전 일이어도 죄는 죄잖아요. 그 죄를 갚으셔야죠. 민정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예준이가 자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작고 예쁜 얼굴. 하지만 그 아이마저 저를 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정말 죄인일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어둠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불을 끌어안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이 집에서, 이 상황에서 저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없었습니다. 제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지환이와 민정이가 식탁에 앉았습니다. 예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민정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주 수요일에 특별 기도회 있어요. 꼭 나오셔야 해요. 무슨 기도회? 어머님을 위한 거예요. 죄를 씻어드리려고.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나를 위한 기도회라니. 제 죄를 씻어준다니. 모욕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수요일 저녁 7시 특별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2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거실이 비좁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가운데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섰습니다. 리더가 제 앞에서 두 손을 들었습니다. 윤양부님의 죄를 씻어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일제히 따라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귓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1시간 반 동안 기도가 계속됐습니다. 중간에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습니다. 끝나고 나니 온몸이 축축 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떠난 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10시가 넘었지만 쉴 수 없었습니다. 접시를 닦다가 거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이었습니다. 누군가와 통화하는 중이었습니다. 저는 물을 잠그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네, 리더님. 오늘 기도회 잘 끝났어요. 리더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습니다. 민정이의 목소리가 작았지만 거실이 조용해서 들렸습니다. 어머님 예금은 언제쯤 쓸 수 있을까요?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부엌 문틈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으로 쓰면 좋겠죠. 금액이 꽤 되거든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 돈을 성전 건축에 쓴다고요. 제 허락도 없이요. 통장 비밀번호요? 아마 생일일 거예요. 어머님 그런 거 잘 모르시니까 단순하게 만드셨을 거예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정이는 이미 제 통장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비밀번호까지 추측하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만간 인출해서 전해드릴게요. 할렐루야.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선 채로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민정이가 거실에서 나와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저는 재빨리 설거지를 하는 척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접시가 덜컹거렸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통장은 이미 지환이가 가져갔습니다. 비밀번호는 정말 제 생일이었습니다. 민정이 말이 맞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제 돈을 인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통장 사본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복사해둔 것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잔액을 확인했습니다. 3,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분명 3,800만 원이 있었는데요. 사본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그동안 600만 원이 줄어든 겁니다. 저는 그 돈을 쓴 적이 없습니다. 장 보는 돈은 따로 있었으니까요. 누군가 조금씩 빼간 겁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20분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다 문득 광자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광자야, 내일 만날 수 있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왜? 무슨 일 있어? 급해. 꼭 만나야 해. 알았어. 내일 오전 10시에 우리 집으로 와. 다음 날 아침 민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요? 친구 만나러요. 민정이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누구요? 옆집 광자. 오래 걸려요? 1시간쯤? 민정이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는 표정이었습니다. 빨리 오세요. 예준이 봐야 하잖아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광자 집은 바로 옆이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광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언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안 좋아 보여. 저는 광자 집 거실에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광자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는 어젯밤 일을 말했습니다. 민정이와 리더의 통화, 제 돈을 헌금으로 쓴다는 계획, 통장 잔액이 줄어든 것까지. 광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벌써 돈을 빼갔다고? 600만 원이 없어졌어. 내가 쓴 게 아닌데. 광자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언니, 내가 뭐라고 했어? 조심하라고 했잖아. 그래, 내 말이 맞았어. 광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이거 심각해. 그 사람들 이렇게 시작하는 거야. 조금씩 빼가다가 나중엔 다 가져가. 그럼 어떡해? 일단 은행 가서 비밀번호부터 받고, 통장은 지환이가 가지고 있어. 신분증 있으면 돼. 본인이니까 바꿀 수 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맞았습니다. 그리고 언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해. 거기서 나올 생각도 해야 돼. 나온다고? 응. 언니가 거기 계속 있으면 결국 다 빼앗겨. 돈도 정신도. 광자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나온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디로 가? 내 친척이 강원도 정선에 살아. 작은 집이 하나 비어 있대. 거기 가면 어때? 정선? 응. 조용하고 사람들 좋아. 언니 혼자 지내기 좋을 거야.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선이라니. 너무 멀었습니다. 아들을, 손주를 두고 떠난다는 게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 어젯밤 통화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성전 건축 헌금, 조만간 인출, 그 말들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생각해 볼게. 언니, 너무 오래 생각하지 마. 늦으면 진짜 손 쓸 수 없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무거웠습니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1시간 넘게 걸렸잖아요. 미안해. 이야기하다 보니 다음부턴 허락받고 나가세요.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요. 저는 죄수입니까?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내내 예준이를 돌봤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여기 있다가는 정말 다 잃는 거구나.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존엄성도, 제 삶도 모든 걸 잃는 거였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떠나야 해. 여기서 나가야 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눈물이 났습니다. 떠난다는 게 슬펐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게 더 무서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저 별처럼 저도 어디론가 가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떠나야 한다고. 여기 있다가는 제 인생도, 돈도, 정신도 다 잃는다고.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켜고 광자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선 집 알아봐줘. 나 떠날게. 광자의 답장이 왔습니다. 잘 생각했어, 언니. 내가 준비할게. 메시지를 읽고 핸드폰을 끄자 방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조용히 신중하게 탈출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지킨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민정이에게 말했습니다. 은행 좀 다녀올게요. 왜요? 통장 정리 좀 하려고요. 민정이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통장은 아드님이 보관하고 계시잖아요. 신분증 있으면 은행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민정이는 입술을 꽉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빨리 다녀오세요. 저는 가방을 들고 나섰습니다. 광자가 이미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준비됐어? 응. 우리는 버스를 타고 은행으로 갔습니다. 30분이 걸렸습니다. 버스 안에서 광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비밀번호 바꾸고 나서 최대한 빨리 돈 빼야 해. 얼마나? 다는 아니어도 절반이라도. 현금으로 가지고 있어야 안전해. 손이 떨렸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들고 다닐 생각을 하니 무섭기도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15분쯤 기다렸을까요? 제 차례가 왔습니다. 창구 직원은 젊은 여자였습니다. 20대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비밀번호 바꾸려고요. 신분증 주세요. 저는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윤양부님 맞으시죠? 네. 그런데 이 계좌 가족과 함께 오시라고 메모가 돼 있네요.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메모요? 네. 12월 5일에 아드님께서 방문하셔서 남기신 거예요. 어머님이 단독으로 거래하실 때는 연락 달라고요.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지환이가 이미 은행에 손을 쓴 겁니다. 제가 혼자 움직이지 못하도록 막아둔 거였습니다. 저 제 돈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분께서 그렇게 요청하셔서요. 혹시 사기 같은 걸 당하실까봐 그러신 것 같아요. 사기라니요. 사기를 당하는 건 제가 아니라 사기를 치는 게 저 사람들인데. 하지만 그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비밀번호도 못 바꿔요?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일단 아드님께 연락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직원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광자에게 말했습니다. 안 돼. 지환이가 은행에 미리 말해뒀어. 광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완전히 막아뒀네. 어떻게? 일단 집으로 가자.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통장도 빼앗기고, 은행도 막히고,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남았을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 민정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은행 다녀오셨어요? 네. 무슨 일 보셨어요? 그냥 잔액 확인하려고요. 민정이가 빙긋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섬뜩했습니다. 은행에서 전화 왔어요. 어머님이 혼자 오셨다고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직원이 정말 전화를 한 겁니다. 왜 혼자 가셨어요? 우리한테 말씀하시지. 그냥 내 돈이니까. 내 돈이라고 막 쓰시면 안 되죠. 나중에 하나님 일에 써야 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이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 안에서 작은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장 깊숙이 숨겨둔 거였습니다. 옷을 몇 벌 넣었습니다. 속옷, 양말, 약.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멈췄습니다. 만약 민정이가 들어와서 이걸 보면 어떡하죠? 의심받으면 끝입니다. 저는 다시 캐리어를 비웠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캐리어를 도로 숨겼습니다. 침대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워야 하는 제 처지가 한심했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짐을 쌌다가 아침이 되면 불안해서 다시 풀었습니다. 이러다가 언제 떠나나 싶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광자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정이가 외출한 사이였습니다. 언니, 이거. 광자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뭐야? 현금. 200만 원 있어. 이걸 왜 나한테?
언니가 지금 돈 못 쓰잖아. 일단 이거 가지고 정성 가. 거기 도착하면 내가 또 보낼게. 눈물이 났습니다. 광자는 저보다 형편이 나은 것도 아닌데 이렇게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됐어. 그리고 이거. 광자가 종이를 꺼냈습니다.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선집 주소야. 내 친척이 열쇠 맡아놨어. 도착하면 전화해. 언제 가면 돼? 이번 주 토요일. 아드님 부부가 제주도 수련회 간대? 응. 3일간. 그때가 기회야. 금요일 밤에 떠나면 토요일 아침에 도착할 수 있어. 저는 종이를 꼭 쥐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옷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알았어. 금요일 밤에 떠날게. 광자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용기 내. 잘할 수 있어. 광자가 떠나고 나서 저는 방 안을 걸어 다녔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웠습니다. 정말 떠나는 게 맞을까요? 아들을 두고 손주를 두고 창밖을 봤습니다. 예전에 남편과 살던 집이 보였습니다. 그 집에서 보낸 50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난 날, 결혼식 날, 지환이를 낳던 날, 남편이 아플 때 간병하던 날들, 마지막 순간까지 손을 잡고 있던 그 밤, 모든 게 선명했습니다. 그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이제 71살이 돼서 이렇게 도망가야 한다니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절대 이런 일을 허락하지 않았을 거라고. 남편은 제가 누구한테 함부로 당하는 걸 싫어했습니다. 그 생각을 하니 힘이 났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20년 전부터 쓰던 일기장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나는 도망가는 게 아니다. 살아남는 거다. 그 문장을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도망이 아니라 생존이라고 생각하니 덜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목요일 저녁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20명이 넘게 모였습니다. 리더가 말했습니다. 내일 제주도 수련회 가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10명쯤 손을 들었습니다. 지환이와 민정이도 손을 들었습니다. 3일 동안 주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저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리고 내일 밤이면 저도 떠나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모임이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버티면 됩니다. 하루만 더 견디면 자유입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습니다. 내일 밤 저는 이 집을 떠납니다.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아무도 저를 죄인이라 부르지 않는 곳으로. 잠들기 전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곧이야. 조금만 더 참아.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힘을 아껴야 했습니다. 긴 여행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지환이와 민정이가 제주도로 떠나는 날.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온종일 긴장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오늘 밤이면 저는 이 집을 떠납니다.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꺼냈습니다. 7시쯤 지환이가 나왔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오늘 떠나요. 응, 알아. 3일 동안 예준이 잘 부탁해요. 그래. 민정이도 나왔습니다. 화장을 하고 깔끔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어머님, 저희 없는 동안 집 잘 지켜주세요. 알았어. 그리고 함부로 외출하지 마세요.
모임분들이 가끔 확인하러 오실 거예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확인하러 온다고요. 왜 확인을 해? 어머님 혹시 이상한데 돈 쓰실까 봐요. 제 돈인데 왜 확인을 받아야 합니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오늘만 참으면 됩니다. 8시에 택시가 왔습니다. 지환이와 민정이가 짐을 싣고 탔습니다. 예준이는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럼 잘 계세요.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택시가 떠나는 걸 보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벽에 기대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떠나는 겁니다. 오늘 밤에 9시쯤 예준이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을 먹이고 씻겼습니다. 아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와도 이제 마지막이구나. 할머니, 나 놀이터 가고 싶어. 오늘은 집에서 놀자. 왜? 할머니가 피곤해서. 실은 밖에 나가기가 무서웠습니다. 모임 사람들이 확인하러 올 수도 있으니까요. 10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문을 열자 모임 사람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향부님, 안녕하세요. 네. 지환 형제와 민정 자매 잘 떠나셨죠? 네, 아침에 갔어요. 오늘 혼자 계시니까 왔어요. 같이 점심 드시죠. 거절할 수 없는 분위기였습니다. 사람들이 들어와 거실에 앉았습니다. 향부님, 요즘 얼굴이 많이 어두우세요. 한 여자가 말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한 게 아니에요. 죄가 무거워서 그런 거예요. 또 제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주말에 특별 봉사 있어요. 나오실 수 있죠? 무슨 봉사요? 교회 대청소요. 내일 새벽 4시부터예요. 새벽 4시라니요. 제가 떠나야 하는 시간인데요. 내일은 좀 힘들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요? 몸이 안 좋아서요. 몸이 안 좋으면 더 봉사해야죠. 그래야 정화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였지만 따질 수 없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람들은 1시간 동안 있다가 갔습니다. 가면서 한 남자가 말했습니다. 내일 안 나오시면 리더님께 보고 드릴 거예요. 문을 닫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이 사람들은 제 모든 걸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오후 2시쯤 광자가 몰래 왔습니다. 뒷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언니, 준비 다 됐어? 응. 짐은? 아직 못 쌌어. 저녁에 싸려고. 광자가 주위를 둘러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언니, 조심해. 아까 모임 사람들 보니까 감시하는 것 같더라. 나도 그래 보였어. 밤에 나갈 때 최대한 조용히 해. 알았어. 광자가 돌아가고 저는 예준이를 재웠습니다. 아이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예준아, 할머니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도 살아야 해. 작게 속삭이고 일어났습니다. 5시쯤 제 방으로 가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이번엔 정말로 짐을 쌌습니다. 옷, 속옷, 양말, 화장품, 약. 꼭 필요한 것들만 넣었습니다. 서랍을 열어 도장을 꺼냈습니다. 통장은 없었지만 도장만이라도 가져가야 했습니다.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을 봤습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어린 지환이가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20년 전 사진이었습니다. 사진을 들고 한참 봤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돈이 없어도 힘들어도 가족이 함께였으니까요.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사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것만은 가져가야 했습니다. 6시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쓸쓸했습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집을 깨끗이 해두고 싶었습니다. 7시에 예준이가 깼습니다. 아이에게 저녁을 먹이고 함께 놀아줬습니다. 마지막이라는 생각에 평소보다 더 다정하게 대했습니다. 할머니, 왜 오늘 이렇게 잘해줘? 그냥 예준이가 사랑스러워서. 아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8시에 아이를 재웠습니다. 자장가를 불러줬습니다. 남편이 지환이한테 불러주던 노래였습니다. 아이가 잠들자 제 방으로 왔습니다. 캐리어를 확인했습니다. 광자가 준 현금 200만 원도 확인했습니다. 정선 주소도 다시 봤습니다. 모든 게 준비됐습니다. 이제 11시까지만 기다리면 됩니다. 그 시간이 되면 집을 나가는 겁니다. 시간이 너무 천천히 갔습니다. 9시, 10시. 시계를 보며 기다렸습니다. 10시 30분쯤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걷는 소리였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현관문 앞에 누가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죽였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모임 사람이 확인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11시가 됐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입니다. 저는 캐리어를 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예준이 방 앞을 지나며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아이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잘 자, 예준아. 작게 속삭이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현관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 모든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지환이를 키운 시간, 이 집에서 보낸 나날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발짝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다시 들어가고 싶어질 것 같았습니다.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캐리어 바퀴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습니다. 누가 들을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계속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 광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광자가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품에 안겼습니다. 잘했어, 언니. 정말 잘했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광자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됐어. 이제 버스 타야 해. 우리는 버스 정류장에 섰습니다. 밤 11시 50분 버스가 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환이의 집이 있는 방향을 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버스가 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언니 타. 광자가 제 등을 밀었습니다. 저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광자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야. 버스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익숙한 동네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저는 뒷좌석 구석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세워두고 가방을 꼭 안았습니다. 심장이 아직도 빠르게 뛰었습니다. 정말 떠난 겁니다. 정말로. 버스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앞쪽에 젊은 남자 둘, 중간쯤에 중년 여자 한 명. 모두 조용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환이한테서 전화가 올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제주도에 도착해서 피곤해서 자는 모양이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알겠죠. 제가 없다는 걸. 그때쯤이면 저는 이미 정선에 도착해 있을 겁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버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 섰습니다. 기사님이 말했습니다. 10분 쉬었다 갑니다.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저도 내렸습니다. 화장실에 다녀와야 했습니다. 휴게소가 환했습니다. 편의점 불빛이 눈부셨습니다. 사람들이 커피를 사고 빵을 샀습니다. 저는 화장실에 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뭔가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정신을 깨웠습니다. 편의점에서 물을 샀습니다. 계산할 때 손이 떨렸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버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새벽 1시쯤 저는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잤을까요? 눈을 떴을 때 창밖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5시 30분이었습니다. 곧 서울에 도착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서 다시 강원도행 버스로 갈아타야 했습니다. 6시에 서울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내렸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여행 가는 사람들. 저는 매표소로 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말했습니다. 정선 가는 표 주세요. 7시 30분 차 있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표를 끊고 대합실에 앉았습니다. 1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여전히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아직 제가 없어진 걸 모르는 겁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습니다. 슬퍼서도 아니고 무서워서도 아닌데 그냥 눈물이 흘렀습니다. 티슈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먼 길 가시나 봐요? 네, 강원도요. 혼자 가세요? 네.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참는 것 같았습니다. 7시 10분에 승차장으로 갔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도 줄에 섰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캐리어를 위에 올렸습니다. 7시 30분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들어갔습니다. 3시간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10시 30분쯤 도착할 겁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산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이 빽빽했습니다. 겨울이라 잎은 없었지만 산의 모습이 웅장했습니다. 점점 도시가 멀어지고 자연이 가까워졌습니다. 공기가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10시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화면을 봤습니다. 지환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무시해야 할까요? 벨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옆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냥 꺼버렸습니다. 잠시 후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어디세요? 집에 안 계시네요. 전화 좀 받으세요. 또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간 거예요? 예준이는 누가 봐요? 빨리 연락하세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들켰습니다. 이제 지환이가 알았습니다. 10시 30분 정선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추웠습니다. 터미널은 작았습니다.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저는 광자가 알려준 주소를 꺼냈습니다. 광자의 친척 번호로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저 광자 친구 윤양분인데요. 아, 네.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세요? 터미널이요. 거기서 택시 타고 오세요. 10분이면 와요.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이 주소를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 동네 가시는구나. 네. 택시는 좁은 길로 들어갔습니다. 양옆으로 집들이 보였습니다. 작은 단층 집들이었습니다. 10분쯤 가니 택시가 섰습니다. 다 왔어요. 돈을 내고 내렸습니다. 작은 골목이었습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자가 나왔습니다. 윤양분님이시죠? 네. 저 광자 사촌이에요. 이쪽으로 오세요. 여자를 따라 골목 안쪽으로 갔습니다. 작은 집 앞에 섰습니다. 낡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여기에요. 오래됐지만 따뜻해요.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거실이 보였습니다. 방이 2개 있었습니다. 부엌도 작았습니다. 화장실은 안에 있어요. 보일러도 잘 돼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광자한테 부탁받았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여자가 열쇠를 줬습니다. 그럼 편히 쉬세요. 여자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캐리어를 옆에 두고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낡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침대가 있었습니다. 옷장도 있었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이 터졌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모든 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참았던 모든 감정이 쏟아졌습니다. 울음이 멈췄을 때 몸이 축 늘어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이제 여기가 제 집입니다. 작지만 낡았지만 제 집입니다. 오후 2시쯤 일어났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넘었습니다. 문자도 30통이었습니다. 모두 지환이와 민정이었습니다. 엄마 대체 어디 간 거예요?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문자를 읽다가 지웠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끄려다가 멈췄습니다. 번호를 바꿔야 했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처에 휴대폰 가게가 있었습니다. 들어가서 말했습니다. 번호 바꾸고 싶어요. 새 번호로 바꾸시는 거죠? 네. 신분증 주세요. 30분쯤 걸렸습니다. 번호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번호였습니다. 가게를 나와 광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새 번호로. 광자야, 나야. 번호 바꿨어. 무사히 도착했어.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다행이다. 지환이한테서 전화 왔어. 언니 어딨냐고. 뭐라고 했어? 모른다고 했어. 걱정하지 마.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지환이는 저한테 연락할 수 없습니다. 완전히 끊어진 겁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사람들이 가끔 지나갔습니다. 인사를 나누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저녁을 먹어야 했습니다. 부엌을 열었습니다. 냉장고에 광자의 사촌이 넣어둔 반찬들이 있었습니다. 밥도 있었습니다. 밥을 데워 먹었습니다. 김치와 된장찌개. 간단했지만 맛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하게 먹는 밥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이불을 덮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오늘 하루가 영화처럼 지나갔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자유야. 이제 정말 자유야.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깊고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정선에서의 일주일은 서울에서의 3개월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났습니다. 창문을 열면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산 냄새가 났습니다. 나무와 흙 냄새. 아침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집 앞 골목을 걸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한 인사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도 저한테 먼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광자의 사촌이 찾아왔습니다. 향부님, 혹시 일하실 생각 있으세요? 무슨 일이요? 간병 보조일이요. 동네에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있는데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쉬운 일이에요. 말벗 대어드리고 밥 해드리고 집안일 좀 도와드리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볼게요. 그날 오후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80이 넘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목소리가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워요.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편하게 대해줘서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청소를 하고 빨래를 했습니다. 점심을 만들어 함께 먹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손맛이 좋네요. 감사합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이요. 가족은 어디 있어요? 순간 말이 막혔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냥 혼자 지내고 싶어서 왔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 배려가 고마웠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5시간이었습니다. 일은 힘들었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손목도 쑤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누가 저를 죄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누가 저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일하고 밥 먹고 자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광자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나야. 광자야. 잘 지내? 응, 잘 지내. 광자가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언니, 지환이가 나한테 계속 전화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뭐래? 엄마 어딨냐고. 꼭 찾아야 한다고. 뭐라고 했어? 모른다고 했어. 근데 언니, 지환이가 이상해졌어.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어. 어떻게? 무섭게 변했어. 엄마를 찾아야 한다고. 엄마가 도망간 건 죄라고. 도망이 죄라니요. 제가 살려고 떠난 건데. 걱정 마. 나 괜찮아. 언니 주소 절대 안 알려줄게. 안심해. 고마워. 전화를 끊고 한참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지환이가 저를 찾고 있다는 게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가지 않을 거라고. 열흘째 되던 날 아침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동네 슈퍼가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주인 아줌마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또 오셨네요. 네. 뭐 필요하세요? 채소 좀 사려고요. 아줌마가 신선한 채소를 골라줬습니다.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예요. 신선해요. 감사합니다. 계산할 때 아줌마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정착하시는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좋아요. 여기 사람들 다 좋아요. 편히 지내세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간단한 말이었지만 위로가 됐습니다. 슈퍼를 나와 걷는데 옆집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날씨 춥죠? 감기 조심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러운 대화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에서는 대화 한마디에도 긴장했었습니다. 뭔가 잘못 말하면 죄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저녁 할머니 댁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가 봉투를 줬습니다. 이거 받아요. 뭐예요? 일한 돈이에요. 2주치예요.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6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요? 적어요. 더 드리고 싶은데 눈물이 났습니다. 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게 이렇게 감동적일 줄 몰랐습니다. 서울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대가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고마워요. 덕분에 편해졌어요.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제 돈입니다. 제가 일해서 번 돈. 가방에서 광자가 준 200만 원을 꺼냈습니다. 함께 놓고 봤습니다. 26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산책을 나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골목을 걷는데 동네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요? 저를 찾고 있을까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아니, 더 심해질 겁니다.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정선에 온 뒤로 매일 쓰고 있었습니다. 오늘로 2주가 됐다. 할머니 댁 일도 익숙해지고 동네 사람들 얼굴도 익숙해졌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다. 일기를 쓰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지환이가 저를 찾아올 수도 있다고. 그때 뭐라고 말할까요? 잠시 고민하다가 머릿속으로 말해봤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야. 잘못도 아니야. 이제 내 삶은 내가 산다. 그 문장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밤 10시쯤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처음 정선에 왔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이곳에서 잘 살 수 있을까? 외롭지 않을까? 하지만 2주가 지난 지금 확신이 생겼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고. 아니, 이미 시작했다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71살의 나이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거라고.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고. 그리고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할머니 댁에 가야 했으니까요. 일찍 일어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려졌습니다. 일할 수 있다는 것, 대가를 받는다는 것,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지낸다는 것. 그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이제야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보였습니다. 밝은 달이었습니다. 저는 달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고마워.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게 해줘서.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광자한테일 수도 있고 하늘의 남편한테일 수도 있고 제 자신한테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고마웠습니다. 이 순간이, 이 평화가, 이 자유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을 위해 잠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선에서의 한 달은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할머니 댁일은 이제 익숙했습니다. 아침에 가서 청소하고 점심 해드리고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딸처럼 대해줬습니다. 향분아, 오늘 국이 맛있네. 감사합니다. 여기 와서 살아. 계속. 그럴게요. 동네 사람들과도 친해졌습니다. 슈퍼 아줌마는 제가 가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옆집 할아버지는 가끔 반찬을 나눠줬습니다. 이런 게 이웃이구나 싶었습니다. 서울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가는데 골목 입구에 낯선 차가 서 있었습니다. 서울 번호판이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차 문이 열렸습니다. 지환이가 내렸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를 알았을까요? 지환이가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의 단호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었고 도망가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지환이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얼굴이 헬쑥했습니다. 눈밑이 퀭했습니다. 엄마 찾았어요. 어떻게 여길 알았어? 광자 이모한테 물어봤어요. 처음엔 안 알려줬는데 계속 부탁했어요. 광자가 말해준 겁니다. 어쩔 수 없었겠죠. 지환이가 계속 매달렸을 테니까요. 뭐하러 왔어? 엄마를 데리러 왔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가.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지환이의 목소리가 울먹였습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환이가 우는 모습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엄마, 그 모임 나왔어요. 민정이랑 싸웠어요. 이혼할 것 같아요.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이혼? 민정이는 여전히 그 모임에 다녀요. 근데 저는 이제 안 가요. 엄마 떠나고 나서 정신이 들었어요. 지환이가 주저앉았습니다. 길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엄마를 죄인 취급해서 미안해요. 엄마 돈 건드려서 미안해요. 모든 게 다 잘못됐어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지환이를 일으켰습니다. 일어나. 사람들 다 봐. 엄마, 집에 가요. 제발. 저는 지환이를 똑바로 봤습니다. 71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지환아. 네, 엄마. 나는 죄인이 아니야. 지환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엄마는 죄인이 아니에요. 잘못도 아니야. 네, 잘못 아니에요. 저는 지환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제 아들의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놓았습니다. 나는 안 돌아가. 지환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이제 내 삶은 내가 살 거야. 엄마, 너는 너대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지환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엄마, 예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예준이한테 전해줘. 할머니는 예준이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여기서 산다고. 엄마, 가. 조심해서 가. 저는 돌아섰습니다. 뒤를 보지 않고 걸었습니다. 지환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을 두고 온 슬픔, 손주를 못 보는 아픔, 모든 게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또 같은 일이 반복될 겁니다. 저는 제 선택을 믿었습니다. 오후 2시쯤 할머니 댁에 갔습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어머, 오늘 늦었네요.
죄송해요. 일이 좀 있었어요. 괜찮아요. 얼굴이 안 좋은데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일을 했습니다. 청소하고 빨래하고 점심 준비했습니다. 일하는 동안 마음이 조금씩 평온해졌습니다. 할머니가 점심을 드시며 말했습니다. 향분 씨, 힘든 일 있으면 말해요. 혼자 안고 있지 말고. 눈물이 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웃이잖아요. 그 말이 큰 위로가 됐습니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광자한테 전화했습니다. 광자야. 언니, 지환이 갔다 왔지? 응. 미안해. 계속 매달려서 결국 알려줬어. 괜찮아. 어차피 만날 일이었어. 어떻게 했어? 안 돌아간다고 했어. 광자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언닌 잘했어. 정말 잘했어.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언니가 용기 낸 거야. 난 그냥 도와준 거고.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네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두유를 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검은콩 두유였습니다. 골목을 걸으며 두유를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아이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슈퍼 아줌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골목 끝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내 인생 두 번째 봄이야. 71살에 찾은 봄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지환이가 왔다.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이제 내 삶은 내가 산다.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 부를 수 없다. 나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이다. 일기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내일도 할머니 댁에 가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을회관에서 봉사활동도 있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동네 잔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매일 밤 불안했습니다. 내일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나는 그저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은은한 빛이 방을 채웠습니다. 정선의 밤은 고요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꿈을 꿨습니다. 봄날의 꿈을,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꿈을. 그 꿈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고 있었습니다. 71살 윤양분의 두 번째 봄이 시작된 밤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앞으로도 당신의 나날에 잔잔한 위로가 될 이야기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오늘도 응원합니다. 황혼극장이었습니다.